제롬 파월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했잖아요. 일시적 요인이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안 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너무 많이 들었는데 무슨 또 인플레이션 얘기냐? 저는 투자를 위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인플레이션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현재로서는 과거처럼 아까 제롬 파월 그 다음에 연준의 얘기를 믿고 깔끔하게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분에서 공급망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도 뭐가 남아있냐면 임금 상승하고 집값 상승이 남아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했잖아요. 일시적 요인이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안 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란 팩트가 없었죠? 이전에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없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을 향한 투자는 없었지만 이제 22년도부터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향후 인플레이션 장기 예상 경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냐,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건 오랜만에 처음이지만은 오른쪽 아래를 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80년 이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나타났던 적이 있어요. 보시면 지금 65년부터 80년까지 나타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모더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계속해서 내려가요. 그래서 내년도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 다시 모더레이션으로 들어갈 건지.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타날 요인은 아주 그냥 많고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기술의 시대, 기술 발전도 인플레이션을 낮추죠. 디플레이셔너리 팩트예요. 왜? 기술이 발달하면 모든 요금과 모든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아마존 효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아마존이 수많은 가격을 떨어뜨렸죠. 그래서 아마존의 저주라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몰들을 많이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인플레이션 하락시켰죠. 테슬라도 계속해서 가격 떨어뜨리는 데 관심이 많죠. 그런 것처럼 무료로 주어지는 그런 서비스들이 기술 발전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구글을 갖고 따져봤더니 지난번에 최 이사가 말했는데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구글의 서비스를 다 돈으로 계산하면 몇백 불이었던 것 같아요. 월 뭐 이렇게 내야 된다. 다 무료로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물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느냐는 거죠. 그러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앞으로도 어떤 시대예요? 모더레이션 시대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의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겠냐 아니냐 중요합니다. 자, 우선 병목 현상은 주춤하는 것 같아요. 피크를 찍은 걸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램부터 컨테이너까지 다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자, 인플레이션 쇼티지 퍼즐을 풀려면 4가지 정도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류를 해놨길래 그대로 둔 겁니다. 첫 번째,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해결됐느냐. 두 번째,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커머디티 문제가 해결됐느냐. 세 번째, 트랜스포테이션 앤 로지스틱스라는 거는 아시죠? 이게 물류 때문에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막 기억나네. 롱비치항에 몇 척이 떠 있다 뭐 이런 거. 110척이 떠 있었는데 지금 70척이 떠 있다.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 그냥 아주 숫자 외우고 살잖아요. 그죠? 롱비치항에 배가 떠 있는 것도 잘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척수 몇 척인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트랜스포테이션 로지스틱스 관련된 문제고, 네 번째는 레이버 쇼티지는 뭐냐면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이 부족해서 아까 롱비치 항 문제에 앞부분에 그런 트랜스포테이션 문제도 있지만 뒷부분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배에서 물건을 내려도 그거를 소매점까지 실어갈 트럭 운전수가 없어서 계속 못 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물가는 쇼티지 관련돼서는 나타날 거냐 안 나타날 거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상당 부분 진정 국면에 들어갔고, 당연히 오미크론 때문에 아직 긴장을 늦출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는 피크아웃을 친 것 같다. 두 번째 커머디티는 1H, 그러니까 원 하프, 그러니까 반기 정도 지나면 피크를 칠 것 같다. 반기 내에. 그래서 보시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중국도 지금 석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결 국면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원자재 관련해서는. 세 번째는 항만이나 물류 관련돼서는 금방 좋아질 수 없지만 이거는 투 하프. 그러니까 한 내년도 말쯤 되면은 어느 정도 이 항만 가동률이나 뭐 이런 로지스틱스 관련돼서 물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다. 라는 거. 지금 이제 선가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고 있죠, 이미. 그 다음에 네 번째, 레이버 쇼티지는 원하프. 그러니까 내년도 중간쯤 되면은 추가 임금 상승 관련된 마찰적 실업이 안정화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여기도 써 있지만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은, 아까 미국의 그 가계 자산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자리로 안 나오는, 그러니까 자발적 그런 은퇴, 그 다음에 자발적 실업이 300만, 400만이잖아요. 그 부분이 해결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물가의 영향을 덜 주거나 많이 주거나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신 것처럼 천연가스와 중국 석탄 가격 추이는 어느 정도는 빠지고 있고, 지금 물론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바짝 또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해결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WTI 국제 유가 요것도 지금 사실 70불대로 뭐 움직이고 있지만 얘는 아직 해결이 덜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딜을 할 걸로 보여져요. 오펙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바이든이 어렵게 됐죠, 지금. 그래서 아마 이건 해결될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원자재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진전이 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발주량이나 인도량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진전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육상 운송 종사자 수도 상당 부분 늘어나서 어느 정도는 전에보다는 그 롱비치에 있는 배 숫자도 확 줄고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임금 관련해서는 구인율이 하락 반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1.6배 많았거든요. 그 사람보다 찾는 일자리 수가 1.6배가 많았는데, 그 보시면 지금 꼭대기에서 꺾였죠. 그래서 이제는 그 찾는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됐거나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특별실업급여가 이제 끊겼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은 보시면 임금 관련해서는 대면 서비스 업종의 고용 회복 속도가 사실 코로나랑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줄어들고, 서비스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좀 덜하긴 했지만은 사실 이것도 아직 진행 중이죠. 하지만 서비스 관련된 그런 어떤 고용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임금 상승이라는 거에 면에서는 뒤에 좀 따지겠지만 사실 임금 상승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임금 상승이 저임금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왜 일자리가 부족했냐면, 사실 이 틈에 잡을 바꿔보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찾는 찾는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당당하게 그냥 그만두고 다른 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했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사실 저임금 서비스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트럭 운전 안 하고 뭐 기존에 그거 다 바꿔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아직도 고공행진이지만 그 임금 상승률이 차별적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보시면 주요 업종의 상승률이 편차가 좀 크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수로 말하면 1분위, 2분위 뭐 이렇게 따지는데 상당히 저임금 쪽에서 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높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0개 업종 시간당 그 임금 상승률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이 편차가 크잖아요. 업종에 따라서 시간당 임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전체적으로 고용 관련해서는 완전 고용이라거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임금이 상승하면서 이제 또 다시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줄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좀 중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건 좀 중요합니다. 미국이 지금 제가 대부분 다 이제 긍정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직도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금 물가입니다. 임금 물가. 임금 물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제롬 파월이 공급망 병목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통화 정책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무책임하게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원자재가 상승이나 공급단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미국에게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왜 걱정하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지표적으로 중고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게 어떤 거냐면 너무 갑자기 몰린 수요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특정 사항이 두 가지나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중고차 렌트 업체들이 중고차 싹 다 팔았다 다시 샀어야 됐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코로나로 셧다운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택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교외로 나갔죠. 그 중심 메트로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차가 필요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엄청나게 사는 바람에 맨하임 지수라는 게 급격하게 올라갔던 거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왜곡 변수들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그런 공급단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왜 영향이 적냐면 미국은 전형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0%가 소비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 소비의 또 70%가 서비스 소비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값하고는 사실상은 관계가 적어요. 원자재 값하고 가장 관계가 높은 나라는 어디겠어요? 한국이에요. 그래서 7월 달부터 빠졌던 거예요. 공급단 문제가 생기면서 바로 한국은 멈췄던 겁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이 말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는 견딜만 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임금 물가는 어떤 거예요? 서비스 관련된 물가예요. 이거는 미국의 70%, 그 70%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관련된 물가이기 때문에 임금 물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게 중요한 물가, 임금의 물가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스파이럴,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를 올려놓는 스파이럴이 계속 돌고 돌면서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임금을 올려달라 그러고,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이게 스파이럴이에요. 계속해서 이 작용이 생기면서 그게 70년대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임금의 물가에 대해서는 쉽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임금의 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고 이런 것 때문에 연준이 다 허용한 거죠. 테이퍼링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될 때 아직 뜻이 없지만 얼마든지 열어놨죠. 그리고 이번 FOMC에서 가장 충격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QT, 그러니까 퀀터티브 타이트닝, 양적 축소도 제롬 파월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의논은 했다. 결정된 바는 없다. 이게 이제 충격을 줬던 거예요. 양적 축소까지 검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됐으니까. 근데 그런 모든 걸 열어놓은 이유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는 걸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하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뜻이 행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네 가지 부분에서 아직 너무 짧긴 하지만 피크 아웃된 모습들을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의 고용지수가 반등 중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로 많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을 저지하는, 임금 상승을 이제 막는 그런 모습이 있다. 두 번째,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당 임금이라든지 임금 관련돼서는 압박이 약해지죠. 그러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균 시간당 임금이 전월비 상승률 대비 2개월 둔화됐어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그 다음에 아틀란타 연은의 임금 트래커를 보면 아직까지는 상승이라고 볼 수 없는 모호한 시그널 상태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건 아직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3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임금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상승과 스파이럴 효과가 나타난다면 연준도 불가피하게 빠르게 긴축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